이거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나오는데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작품이기도 해요. 윤동주의 참외로. 자, 문제로 가보죠. 보기에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시구를 모두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인간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내부로 침잠하여, 여기 침잠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자기 내부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다. 빠져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내부로, 자기 내면으로, 내부로 깊숙이 빠져들어가지고 현실과 관련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도모하기도 해요. 자, 두 가지.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이런 것들 팁들을 알아두세요.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 뒤에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침잠해서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내부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해요. 공론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죠. 자신의 내부로 들어와서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요. 사회적으로 드러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문제를 보여주겠죠. 문제를 제시하겠죠. 그지? 문제를 제시함으로 해서 역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든 외부로 나오든 간에 모두 다 문제와 변화죠. 변화라는 말도 쓰고요. 해결이라는 말도 써요.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와 변화, 아니면 문제와 해결. 이 키워드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건 독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나 변화나 해결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시를 좀 살펴보시면요. 자신의 내부로 침잠해서 자신의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다라는 건데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이 침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로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이것도 문학에서 특히 현대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키워드인데, 침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똑같다? 반성과 똑같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반성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와 해결을 도모한다. 해결을 뽑아낸다라는 것. 이 구조, 이 어떤 스토리 구조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가보시죠. 작품으로 가보죠.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지금 화자가 뭐하니, 그지? 거울을 보고 있지, 그지? 여기 화자가 있고요. 웃으면 안 되겠다, 그지? 화자가 있고요. 화자는 무엇을 보니? 거울을 보고 있어요. 거울.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특히 현대시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무슨 아이템이다? 반성과
성찰. 이 두 개의 단어도 같은 단어거든요. 반성과 성찰. 두 개의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성 이꼴 성찰이에요. 반성, 성찰의 매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반성과 성찰의 매개가 돼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그런 것들은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다른 세계와의 소통. 그런데 현대시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성과 성찰의 매개가 된다. 자, 그런 거울 속에 말이죠. 이런 이유들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이런 파란 녹이 낀 구리라는 이런 의미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죠. 자, 내 얼굴이 남아있죠.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남아있는데요. 자신의 얼굴이 지금 투영되어 있지, 그지?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때? 욕될까라고 반응이 나와요. 욕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떤 단어야? 욕되다. 부끄럽다요. 자,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부끄러워요. 네. 자, 그래서 이 행위가 바로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가 침잠, 내부로의 침잠이지. 거울을 바라보는 행위가 내부로의 침잠이에요. 반성의 시작이지, 그지? 도입이지, 그지? 자, 거울을 딱 봤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요. 자,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니? 참회, 반성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반성하는 글을 쓴다는 거야. 그 글을 한 줄로 줄이는 거예요. 뭐 줄이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반성의 글을, 참회 글을 썼어요. 만 24년 1개월. 24살쯤에 이 시를 썼나 봐요.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무슨 행복과 기쁨. 이 사람은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는가? 목적을 의미하네, 그죠?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럼 이건 뭐야? 단순한, 그냥 뭐 태어나서 산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산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자, 그 내일이나 모레는 미래가 되겠네. 미래의 어떤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력을 써야 돼요. 반성문을 써야 돼요. 왜? 그때 그 젊은 나이 언제? 24년 1개월. 24년 1개월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부끄러운 고백, 삶의 의미, 목적, 태어난 삶의 목적을 반성했던 것. 반성을 반성하네? 자신의 과거, 반성의 반성이에요. 반성을 반성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이 화자의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시인은 바로 윤동주라는 시인이고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의외로 읽어내기가 참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윤동주의 시의 주된 어떤 테마는요.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반성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있었지, 그죠? 그 보기에 있었잖아. 반성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반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 해결이 나와야 돼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쵸? 변화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부끄러웠으니까 반성하는 거네, 그지? 참회의 글을 쓰자. 반성하자. 반성했어. 자, 뭘 반성했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는 왜 살지? 왜 살아? 왜 살고 있지? 라는 걸 반성했고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거야.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미래 이 즐거운 날이 왜 즐거울까요? 왜 즐거울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 즐거울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겁겠지. 기쁨이 있어서 즐겁겠지. 다시 말하면 목적이나 의미를 찾았으니까 기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봐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요. 해결 변화의 결과가 그 결과가 기쁨이야. 맞아? 즐거움이에요. 목적. 그렇죠. 자, 지금은 목적이 없었지, 그지? 24년 1개월 동안은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래의 어느 날, 즐거운 날에는 목적이 있네. 목적이 있다, 그지? 즐거움이 있네. 나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과거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럼 여러분 뭐가 빠졌냐면은 지금 변화된 모습은 나타났지, 그지? 변화된 모습은 나타났어요. 목적이 생겼고 즐거움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빠졌냐면 이게 빠졌어. 해결. 방법이 빠졌어, 방법. 자, 부끄러워. 반성했어. 부끄럽다라는 걸 자각하게 되고요. 자각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겠지, 그지? 변화의 방법. 해결 방법이 제시가 되고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 행복, 기쁨. 변화된 모습. 자,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부끄러움에서 해결로 나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반성에서 해결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냥 조금 무식하게 단순화시켜 보면 이건 before예요. 이건 after예요. 반성하기 전의 모습은 어떻다? 아무 목적이 없었다. 내가 반성하기 전에는 나는 삶의 의미나 목적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그런데 반성하고 난 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 그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반성 후에는. 자, 그럼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럼 과거에 무엇을 찾지 않고 해결책을 찾지 않고 푸념만 했었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오니? 해결, 실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 그게 여기에 나와요. 이제 미래의 나는 어떤 것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의 전제는 반성을 해야 되고 반성과 더불어서 뭐까지 가야 된다? 해결책, 실천까지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실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나오죠. 그죠? 괜찮으세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닦아보자. 왜 닦죠? 녹이 꼈기 때문이야. 녹이 꼈기 때문에 닦는 행위가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녹이 꼈기 때문에 닦는 행위가 나와요. 같이 연결을 해둡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것도 그냥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여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 걸어간다. 홀로 걸어간다. 자, 역시 이것도 윤동주 시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테마인데요. 괜히 지웠네. 첫 번째, 반성, 변화. 자, 이건 우리가 보기에 있었고요. 자, 윤동주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윤동주 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태신앙이고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의 시에서는요, 희생양 모티프가 나와요. 희생양은 바로 속죄양이죠. 속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대신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건 그 전제가, 대신 죽는 것의 전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양,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그런 모티프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지, 그지? 크리스찬. 예수의 모습을 자기에다가 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홀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봐요. 여기도 보시면, 자, 어떤 해결책을 찾았지, 그지? 닦아보자 라고 해결책을 찾았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어떤 결과가 나와? 이제 나는 예전에 나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니까 그냥 산다. 태어나니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 변화가 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 슬프다, 이런 것은 조금 여러분, 이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뒷모양 가보죠. 뒷모양은 왜 뒷모양이야? 앞모양이 아니고 왜 뒷모양이야? 자, 거울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이야. 뒷모습이야. 뒷모습이니까 어때?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뒷모습은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감이 되겠지. 앞으로 나아감이야. 그렇죠. 이별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이별은 결국 어떤 이별이다?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이니까 뒷모습은요. 이별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이별은 결국은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의 이별이에요. 과거와의 이별.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운석 밑으로 홀로 가라 그런 희생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걸어가는 나의 그런 모습,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요. 윤동주 씨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거의 수능에도 그렇고요. 자주자주 출제되는 빈출 작품이고요. 그런데 윤동주 씨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건 윤동주 씨의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니까 다음에 윤동주 씨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부끄럽다. 반성. 그러면 방안, 방법이 나오고요. 그래, 실천이 되겠지? 그러면 모습. 변화된 모습. 자, 이런 식으로 시가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여기 운석이라고 있는데요. 운석.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시의 이야기가 좀 긴데요. 자, 운석은 별똥별이지? 별똥별이죠? 자, 이것도 별이라는 거야, 별. 자, 그러면 이건 하늘에 있는 존재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존재고요. 운석도 별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시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늘 포함해서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 희망을 의미해요. 희망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별똥별이란 말이야. 별똥별. 별똥별은 어떤 별이야? 떨어지는 별이잖아. 떨어지는 별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게? 미래의 희망. 미래의 희망이 있다 없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절망적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지니까 절망이겠지. 그 머리 위에는 지금 암울한 절망 상태. 머리 위에는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다고. 물론 이게 뭐 그 어떤 뭐 다른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졌으니까 그 별똥별을 찾으러 가는 미래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별똥별이 떨어졌으면 그 별을 찾으러 가는 머나먼 여정, 여행의 길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슬픈이라고 나왔어요. 슬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미래를 찾아가는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슬픈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은 뭐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이 되겠지. 괜찮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별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의미하는데요. 현대시에서. 여기서는 별똥별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의미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왜? 여기 슬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게 연결이 하시면 조금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